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외교, 안보, K통일, K연합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자는 최근 한국에서 3개월간 체류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패사디나에서 강의를 작성하여 9월 23일 유대미 인터넷 강의로 제공합니다. 이 강의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북정책, 지역안보, 경제협력, 접근 방법을 논의합니다. 이어서 미국 대선 후 강대국으로 성장한 디지털시대의 한국이 미래를 여는 K통일, K연합체에 대해 분석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 정치 드라마로서의 대선, 주요 장면과 후보, 대선의 주요 이슈, 투표 동향과 예측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주요 선거에서 각 당의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입니다.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는 전국 득표수가 적어도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로 앞으로 D50대 누가 당선되느냐는 5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선 TV 토론. 후보들 간의 토론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대선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7개 경합주. 이 경합주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대 승부처입니다. 넷째, 경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이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후보의 이미지와 정책. 트럼프는 정책 강점을 내세우고 해리스는 진정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치 드라마로서의 대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은 올 초만 해도 역대 가장 뻔하고 지루한 정치 드라마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공화당 도널드 후보가 될 것이 뻔했는데 미국 유권자 과반수는 이들의 재대결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올 대선이야말로 근래 보기 드문 정치 드라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을 정치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선거는 복잡한 캐릭터들이 얽히고 설킨 스토리라인을 가진 서사시와 같습니다. 각 후보는 주인공이나 반영웅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정책과 비전은 미국 사회의 양분된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은 긴장감 넘치는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각종 스캔들, 논쟁, 그리고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유권자들은 마치 드라마의 시청자처럼 각 후보의 매력과 신뢰성을 평가하며 선거 결과는 결국 모든 캐릭터의 운명을 결정짓는 피날레와 같습니다. 또한 미디어는 이 드라마의 내리에이터 역할을 하며 여론의 변화는 스토리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결국 미국 대선은 정치적 극복과 갈등의 서사시로 가득 찬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면과 후보. 그 첫 번째 정치 드라마 장면은 지난 6월 대선 후보 토론회로 바이든은 전세를 역전시킬 한 방이 필요한 시기에 한 방은커녕 스스로 얻어맞고 그로기 상태에 빠진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드라마 장면은 7월 13일 펜실베니아에서 총알의 방향이 1인치만 바뀌었어도 트럼프는 백악관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가는 신의 보호를 받은 사람같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두 달 만인 9월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턴 팜비치 골프장에서 트럼프가 골프 치던 중 하와이 출신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 58세 남성이 AK 소총으로 암살 시도를 했으나 경호국 요원이 포착 대응해서 모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전개는 선거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조 바이든은 토론 후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에 처음 있는 장면입니다. 대신 민주당은 젊고 유능한 흑인 부통령 해리스를 지명하여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단호한 의지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민주당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후 다시 출마하여 공화당의 예상 지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 기록 위조와 관련된 다수의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9월 10일 처음이자 마지막 대선 TV 토론이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ABC 방송 주최 뉴스 앵커 데이비드 뮤어와 린지 데이비스 진행하에 해리스 대 트럼프 토론에서 단판 대결 격돌하면서 해리스 완성, 여론도 해리스 거짓으로 자멸한 트럼프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은 결과를 점치기 힘든 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출신 해리스는 트럼프의 약점을 전곡을 찔렀고 트럼프는 거짓 주장을 펴다 헤맨 것이 여론기관 CNN, 민주당 성향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미끼로 낚았다고 했고 트럼프를 지지해온 폭스 뉴스 평론가 뷰리 흉도 트럼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오늘만큼은 해리스의 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에서 시청한 등록 유권자 605명 조사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3%포인트 여론조사에서 토론 전 해리스 승리는 50%, 트럼프 승리도 50%였는데 토론 후 해리스 승리 63%, 트럼프 승리는 33%였습니다. 이런 미국식 정치 드라마인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출정격인 민주당 8월 19일부터 20일과 민주당 7월 15일부터 18일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에서는 흑인 여성 천정을 깨운 엘리트 인도계 모친, 자메이카 출신 부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연방 상의원, 부통령 등 백인 중심 사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를 지지한 게 밝혀 민심의 향배는 새로 등장한 해리스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지지율은 경합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에서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특유의 뇌살적인 미소, 킬러 스마일과 부드러운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녀의 미소와 부드러움 속에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이미지 건국 정신,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와 만민 평등 사상 등 미국적인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비수처럼 숨겨져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의 러닝메이트는 중서부 출신으로 서민적 풍모에다 진보적인 인사인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로 노조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가 트럼프 진영에 향해 던진 단순한 한마디, 그 사람들은 이상해, These guys are weird가 지금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블루 월드 중 러스벨트로 전락한 미네소타의 주지사 팀 월츠를 선택한 것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한 이후 다시 재선에 출마하여 3월 12일 공화당의 예상 지명자가 됐습니다. 그는 사업기록 위조와 관련된 30사건의 중범죄로 형사유죄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추가로 2023년부터 2024년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에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그는 펜실바니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 도중 암살 시도를 받았으나 총알이 귀에 스쳐나가 살아남아 10월 1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고 선거 유세에서 2020년 선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미국 법률 전문가, 역사가, 정치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리스의 역전에 당황한 트럼프는 예의 독설과 거짓말, 인신공격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완패시키고
역사조차 왜곡시키는 습관성을 가지고 있어 마치 커피를 마시듯 각성제를 복용하듯이 한두 마디의 거짓말이라도 매일 해야 직성이 풀리듯 끊어야 할 악습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조직적 가짜뉴스, 거짓말의 위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됨을 알아 유권자는 명심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해리스 유세장에 모인 군중이 자신의 유세장 사람보다 수보다 많아 보이자 해리스께서 AI를 이용한 사진 조작으로 군중수를 부풀렸다고 황당하고 치졸함을 펴는가 하면 해리스가 지금껏 흑이라는 것을 숨겨왔다는 근거 없는 인신공격도 일삼고 있습니다. 그의 러닝메이트는 러스트벨트인 오하이오주 출신인 J.D. 벤스 상원의원을 지명하여 표심몰이를 한 것입니다. 8월 26일 이후 퇴로 없는 10주간의 선거 열전에 들어갔고 대선에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를 중심으로 지지 세력의 외연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9월 10일 카멜라 해리스 대 도널드 트럼프의 첫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판정선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이에 여러 매체들은 조차 해리스가 토론에서 베테랑 트럼프를 예상 의외의 선전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초짜에게 유리한 분위기로 해석됩니다. 특히 경합계에서 해리스는 조지아와 애리조나를 제외한 5개 주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의 승리가 경합주의 부동층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부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은 해리스의 선전에 힘입어 대선 레이스에 탄력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월가에서도 해리스의 판정승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의 주요 이슈는 낙태, 국경 안보와 이민, 기후변화, 민주주의, 경제, 교육, 외교정책, 의료, 성소수자 권리 등입니다. 두 후보는 각각 다른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다자주의를,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여성과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으로 지난 9월 10일 대선 토론에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시로 이주한 IT 이민자들이 이웃 주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헛소문에 데이빗 모어 앵커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브랜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는 성별, 인종, 피부색에서 완전히 구분되며 과거 대 미래를 중점 두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표 동향과 예측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해리스 대 트럼프 구조로 인종, 성,
이념 대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투표 동향은 세 가지로 1.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호 비호감 정서를 부추기는 경쟁이 예상되고, 둘째, 경합주의 유동적 표심이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셋째, 트럼프의 피선거권 여부 논란으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글로벌 정치, 외교,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결과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10월 1일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츠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 첫 TV 토론, CBS 방송 주최 맞대결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는 옥타버 서프라이즈, 10월의 기습 또는 10월의 충격입니다. MBC 뉴스 1번째 옥토버는 북한의 메가톤급 도발로 한반도에서 제3의 전선, 두 번째는 중동 전체가 불바다, 세 번째는 심각한 부정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해외 위기로 미국이 경쟁에 말려들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로 보아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으나, 이런 조사 결과만 믿고 방심하면 2016년 대선의 악몽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일은 11월 5일이고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지혜로운 유권자들이 크게는 인류의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하나뿐인 지구의 온도관리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어서 가뭄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우와 무더위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더 확전으로 이어가고, 각 나라마다 극단주의자들과의 정치인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극단적 행동과 선동을 일상으로 만들면서 기존 문명의 몰락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어 이런 시대를 헤쳐나갈 미래를 더 지혜롭게 개척하는 신뢰받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말하나? 신뢰받는 지도자는 유권자들이 분노하는 점을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며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예컨대 비가 온다고 불평하는 것이 정책이 아니고 유권자들에게 우산을 나눠주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정책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지구촌의 문명의 몰락 정책을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비를 피할 우산이나 비를 피할 장소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정책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강의의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미국 대선 대응 전략, 한미동맹, 대북정책, 지역안보, 경제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미국 대선에 대한 접근 방식은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관계 및 한미동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경제 및 안보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한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적 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이 예상됩니다. 이는 동맹국가들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해리스는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확장 억제를 통해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트럼피즘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대내외 정책의 강력한 이념적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려는 접근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구조 공조 체제의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 번째, 대북정책. 대북정책에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대북접근법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맹관계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해리스의 다자주의 접근 사이의 대비는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9월 10일 필라델피아 ABC TV 토론에서 베테랑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이 날 두려워해라고 하고 초짜 해리스는 트럼프 김정은과 연애 편지 주고받아 김정은이 트럼프 조종한다고 대북 정책의 차이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대내적 정책에 공화당의 공약과 지지층의 선명한 대척점과 정체성 대결, 예를 들어서 성과 인종, 연령 등 배경 차이와 낙태, 이민, 총기 규제 등 승패를 보여줄 것이며 대외 정책에서도 기후변화, 동맹의 가치, 보호주의 대 다자주의의 적 협력의 승패를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동맹의 가치에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해리스가 당선되면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확장 억제를 통해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 하에 매일 아침 브리핑 시나 또는 외국 원수 방문 시 항상 배석했고 중차대한 국가안보 결정 시 백악관 상황실 회의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중차대한 국가안보 결정 시 백악관 상황실 회의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20여 개국 방문하면서 여기서 한국도 포함 150여 명의 외국 지도자들을 만났고 민회 안보회의에는 3차례나 미국 사절단을 이끈 고강도의 해외정책 현장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리스는 59세 냉전 이후 세계에서 성장 상대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좌절을 겪는 시대적 아픔을 경험한 세대로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의 굳건한 신봉자로 국제관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세력의 대결 등 흑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트럼피즘은 더욱 위세를 펼칠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졌다고 믿는 트럼프는 패배 이후 절치부심하면서 이 길을 준비해왔고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없이 자신의 다시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은 대내외 정책의 강력한 이념적 기반으로 자신보다 더 트럼프적인 J.D. 벤스와 힐빌리의 노래로 유명한 흑수저 출신의 벤스와 트럼피즘의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동맹을 거래 관점에서 보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려는 접근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들 역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고 미중 패권 경쟁에 지속하면서 한국의 산업 및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공화당은 감세, 규제 완화, 강력한 국방 등을 강화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 준비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당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지고 한국 방어에 초점을 맞춘 것은 북한 비핵화가 장기적인 목표로 남아 있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동맹 강화와 한국 방어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민주당에서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삭제한 이유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서 단기적인 비핵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대신 동맹 강화를 통한 억지와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당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뺀 것은 세상을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핵 전문가들의 편에는 미국 핵과학자회보는 최근 북한이 핵탄두 약 50개를 가졌고 최대 90개 핵무기를 만들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의 위협과 대미 의존 사이에서 시달리는 건 한국으로 내년 1월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핵전쟁 위험 감소에서 시작해 궁극적인 비핵화로 가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사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방위력을 증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핵을 보유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위협의 우선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또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국 안보력 강화를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기존의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협력 지속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대선 결과는 한미 동맹, 북핵 협상, 남북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대응책으로 한국의 플랜 B도 논의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내지 북한의 붕괴, 백두산 화산 폭발을 대비하여 자선책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플랜 B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핵무기 공유 내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의 옵션도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언제든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이것이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에 기대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에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유연한 외교 및 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안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대응책에서 지역 안보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 한미동맹 강화, 북핵 대응,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 경제 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는 크게는 자유와 연대해 기반한 국가안보 전략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의 성과를 제도화 및 확산하여 한국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한미동맹 내에서 핵 옵션 보유를 추진하고 필요시 한국 내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 연료 재처리 권리 확보 문제와 핵무기 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창의적 공간 확보 및 중증 안전망 구축과 연결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 등 군사지정학적 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교 다변화 전략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대비책도 수립하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유엔은 러시아와 중국의 횡포로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져 G7을 확대 개편하여 IP4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맞아들여 G7을 확대 유럽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함께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포reign policy지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등 유수한 think-tank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고 유럽에 편중돼 그 한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인 한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약사 국가가 아닌 자유세계에 대한 진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타당한 평가일까? 크게 틀리지 않은 점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고 군사적으로 5대 강국인데다 한류의 세계화와 함께 문화적 강국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차기 미국 대통령도 한국이 강대국 사이의 새우가 아니라 지금은 고래가 된 선진국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동북아 내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심축으로 중요한 동맹국으로 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경제협력. 양 후보의 무역정책 차이는 한국 경제와 한미 FTA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각 시나리오의 잠재적인 정책 변화를 큰 틀에서 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사회복지정책 강화, 기후 변화 대응 강화, 규제 강화 등이 예상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감세 정책, 규제 완화, 보수적인 사법부의 구성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경제, 사회, 외교 등 다 방면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외교와 안보의 대응책에서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미국과 동맹 강화. 새로운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따라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협력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2. 다자간 협력 확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나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 및 산업협력.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 제재와 대응 전략. 경제 제재와 대응 전략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의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역 다변화.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변동성이 클 경우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다변화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프라 및 투자 협력.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연계하여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세 번째 부분은 K통일과 K연합체, 시절시대의 한국 미래 전략입니다. 미국 대선 후 강대국으로 성장한 시절시대 한국이 미래를 여는
K통일과 K연합체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자가 보는 K통일은 저의 유대미 한반도 통일론에서 지적하듯이 디지털 시대의 통일 한국이 자유진영과 독재진영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K통일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K통일, K-Unification, 통일 한국 안은 한국이 남북한 간의 통일을 이루는 방안으로 통일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통일을 목표로 합니다. 이 통일안은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두 국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통일 후에는 남북한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K연합체는 K-Union,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국적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국대화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K연합체는 경제통합, 기술협력, 군사적 협력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안의 가능성은 남북한과 해외 동포의 K-Unification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절대로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특히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적 요건으로 자유진영 대 독재진영 대결에서 전자에 도움이 되는 방안임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인 남북한과 해외 동포들의 의식의 변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수 요건임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하나 K-Unification안과 K-Union은 한국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으며 실현 가능성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K통일, 통일한국안을 통일독톤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기반으로 한 통일정책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협력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한 정책을 포함하고 북한과의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목표로 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10일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21기 해외자문회의를 미주지역 20개 협의회 소속 740명이 참석하여 해외 동포들의 역할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필자가 반 통일한국을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여 K-유닛께서 명명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선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준비하라고 제언합니다. 영국 킹슬리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인 리몬 바첸코 바르드 박사가 쓴 세우에서 고래로 잊힌 전쟁에서 K-팝까지의 한국 책에서 지난 천여 년 역사 내내 한국은 열강 등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시달려온 처절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그렇게 등이 터졌고 또 언제 등이 터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던 세우가 스스로 고래가 됐고 열강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됐고 지난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K-팝 음악과 기생충을 필두로 한 영화 등 놀라운 문화 소프트 파워로 몸집을 키워 이미 거대한 고래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한국을 아날로그 시대 한국 역사를 중국, 일본에 침탈했던 시대에서 언어, 음식, 관습, 정체성이라는 뿌리를 되찾는 디지털 한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측면에서 디지털 한국 경제 문화적 성공의 근간을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림 문자인 한자를 버리고 소리를 내는 입모양을 영상화하여 만든 한글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경제력 소프트 파워, 군사력 K-방위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시켜 계속 몸집과 근력을 키워나가야 하며 앞으로 미국, 중국 사이에 신냉전 시대에 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좋은 패를 주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한국 지도자들은 역으로 미국과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K-통일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 윤석열 정부 3년 아니면 그 다음 정치의 지도자가 유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시대에서 제자를 찾았고 앞으로 계속 그 자리를 K-통일로 연결하여 희망찬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라고 평가합니다. 결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치 드라마와 같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앞으로 50일간 각 후보는 그들의 정책과 비전을 면밀히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유진영 단합과 지도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능한 지도자를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닌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반전과 팽팽한 긴장 속에서 펼쳐지는 이 드라마는 한국의 외교 안보 그리고 통일 정책에까지 뒤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한국의 외교 및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외교 안보와 K통일 및 K연합체 구축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제언합니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새우가 아닙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고래로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K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유대미 한반도 통일론 생산자로 K-유니피케이션을 2030년 전에 이루기를 기원하면서 20강을 미국 페사디나에서 마칩니다.